아, 세상의 이야기를 아주 격이 높게 들려주는 지라른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처럼 사소한 것들. 제가 좋아하는 소설들이 있어요. 표현이 과하지 않고 현실적이면서 보통의 사람들을 다루는 책들을 되게 좋아해요. 이 책이 딱 그런 책이고, 또 무엇보다 이 책을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책이 개 얇아요. 100쪽밖에 안 됩니다. 뭐 한 110, 120 정도밖에 안 돼서 읽기가 정말 부담 없는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이런 얇은 책들이 노벨 문학상을 타야 돼. 그래야 좀 책을 좀 읽지. 코스모스 같은 책들을 봐봐. 겁나 듣고 그런 책은 누가 읽어? 내가 읽지. 이 책의 주인공 빌 폴롱은 아주 평범한 아버지입니다. 폴롱에게는 예쁜 아내, 물론 예쁘다는 표현은 없었어요. 그리고 슬하에 5명의 딸이 있어요. 폴롱은 석탄 나르는 일을 하면서 아이들 열심히 키우고 있어요. 이 책의 그 시대는 1940년도 아니면 50년도 그 정도예요. 주인공 폴롱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없이 자랐어요. 어머니는 어느 부잣집의 하녀였는데 어린 나이에 거기서 임신을 해버렸거든.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보통 하녀가 임신을 해버리면 집에서 쫓겨나기 마련일 텐데 그 집 안주인 분께서 그런 어머니를 되게 아껴주고 보살펴줍니다. 그리고 폴롱이 태어나고 나서도 계속 지원을 엄청 해줬어. 그래서 폴롱은 그런 환경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를 도와주는 삶에 대해 정말 감사히 생각하며 살았어요. 뭐 학교 지원도 받고 그랬거든. 한 여성의 남편으로서, 그리고 5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정말 멋있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나 이런 사람들 보면 너무 멋있어. 그러던 어느 날 이 소설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폴롱은 마을에 있는 어느 한 수녀원에 석탄을 나르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폴롱은 트럭을 타고 수녀원에 갔는데 트럭이니까 현다이의 본거겠죠? 현다이의 본거차는 정말 잘 만들어진 차니까 뭐 그때도 있었겠지. 절대 제가 뭐 현대차 주식을 갖고 있어서 뭐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수녀원에 약속 시간보다 일찍 갔는데 현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뭐 배달을 해야 되니까 이것저것 뭐 좀 둘러보다가 저 어디가에 불 켜진 곳을 폴롱이 발견을 했어. 불 켜져 있으니까 사람이 있었을 거고 저기 가서 물어보면 되니까 일단 가봤죠. 어떤 작은 예배당이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젊은 여자와 어린 여자아이들이 거기서 바닥을 겁나 닦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들은 예배당에 들어온 폴롱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못생겼나? 근데 폴롱은 그 놀란 모습을 보고 더 놀랬어.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갔을 뿐인데 그렇게 소스라치게 놀랄 일이었을까? 나는 그냥 배달 담당했던 론다 로우지 수녀를 만나려고 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놀랄 일인가? 그런 뭐 이상한 생각을 하는 중에 아이들을 보니까 좀 뭔가 이상한 거야. 신발을 제대로 신은 아이들이 한 명도 없었고 옷도 엉망이고 어떤 애는 눈에 좀 흉측하게 다래끼도 있었고 머리가 엉망인 애도 있었어.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와중에 그 머리가 이상한 아이가 폴롱에게 다가옵니다. 아저씨, 우리 좀 도와주시겠어요? 머리가 이상하고 처음 본 애가 갑자기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당황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납니다. 그걸 본 아이는 그 폴롱의 불편함을, 당황스러움을 바로 눈치를 까버렸어. 마치 어른들의 눈빛을 매일매일 봐가지고 어른들의 심리를 금방 파악해버리는 그런 아이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강까지만 데려가 주세요. 그거면 돼요. 내가 어디로 데려갈 수는 없어. 그럼 아저씨 집으로 데려가 주세요. 저 죽도록 일만 할게요. 일할 자신 있어. 일 되게 잘해요. 나는 집에 아내와 5명의 딸이 있어.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집불도 없어요. 아이가 부탁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감정에 격해져서 급발진을 해요. 그것도 못해요? 그리고 다시 바닥을 닦습니다. 폴롱이 딱 뒤를 보니까 어느 수녀가 있었고, 왜 어떻게 왔냐? 아, 나 이 일을 부탁한 그 론다 로지 수녀 만나러 왔다. 왜 왔냐? 장작하고 석탄 싣고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수녀 파이터라 가지고 경기하러 갔다. 지금 없으니까 나한테 말해라. 폴롱은 석탄을 주고 석탄을 건네주고 돈을 받고 수녀원을 나옵니다. 놀란 가슴에 악셀을 밟으면서 속력을 푹 내고 갑니다. 폴롱은
엉뚱한 곳까지 갈 만큼 너무 놀랬어. 아무리 생각해도 수녀원의 아이들이 이상했거든요. 집에 돌아온 폴롱은 그날 밤 이 이야기를 아내에게 이야기할까 말까 많은 고민을 해요. 괜히 이야기했다가 아내에게 걱정만 줄 수도 있고 또 이야기 안 하기에는 내가 너무 답답해. 그러다 결국 얘기를 합니다. 오늘 수녀원에 있던 일을 아내 아일린에게 이야기를 다 합니다. 내가 수녀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혹시 아는 거 있어? nothing? 근데 그게 우리랑 뭔 상관이야? 우리 딸들은 건강하게 잘 크고 있잖아. 근데 거기서 우리 딸들이 왜 나와? 우리 딸들이랑 뭔 상관인데? nothing? 자기 우리 살다 보면 모른 척 할 때도 좀 필요해. 자기야 근데 왜 이렇게 화났어? 자기야 우리 애가 그 애들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봐. 아니 걔들은 우리 애들이 아니라고. 됐어. 대화가 묘해요. 소설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아내 아일린은 이 말투를 봐서 아일린은 이미 그 수녀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아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알고도 우리 아이 아니니까 모른 척 하고 있었는데 모른 척 하면 당연히 죄책감도 들지. 갑자기 이 일이 남편에게 들리니까 그 모른 척 했던 자신이 좀 찔렸던 것 같아요. 거기서 오는 당황스러움 때문에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주인공 폴롱은 잘 생활을 합니다. 그렇지만 마음 한켠에 자꾸 생각이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한텐 딸 5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걔들 키워야 되는데 열심히 잘 키워야 되는데. 어느 날 수녀원에서 대량의 주문이 들어와요. 제가 이 대목을 보면서 아 됐다. 다시 폴롱이 거기로 가나보다 라는 생각보다 그런 수녀원도 아이들한테 불은 떼워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대량의 주문이 들어왔으니까 또 사무적인 일도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폴롱의 딸 중 하나인 캐서린이라는 친구가 그 아빠를 도와주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아마 수녀원에 대한 아이를 생각하면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딸 캐서린을 보고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컸을 거야. 우리 엄마 아빠도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해요. 옆 가게에 나만한 내 또래 애들이 가게를 시작을 했다. 내 또래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를 좀 생각을 했고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살금살금 조심조심 가족들이 잘 잘 수 있게 조심해서 나가는데 이런 장면이 나오면 꼭 누구 하나 깹니다. Dad, 고맨 내가 깨웠구나. 그리고 일상적이고 예쁜 가족들의 모습이 잠깐 나오고 폴롱은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나옵니다. 일단 먼저 수녀원에 가기 전에 석탄을 챙겨야 되니까 야적장에 갑니다. 근데 야적장이 어디야? 철근 모래등과 같이 눈이나 비에 젖어도 상관없는 화물을 일시 또는 장기에 걸쳐 쌓아두는 것을 야적이라고, 그 장소를 야적장이라고 한다. 아, 오케이. 근데 야적장에 갔는데 그 자물쇠가 너무 꽁꽁 얼어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 건너에 있는 어느 불 켜진 이웃집을 넉넉합니다. 안에서 누가 문을 열었는데 집주인 대신 어느 젊은 여성이 나옵니다. 아침 일찍이기도 했고 집에 있었으니까 되게 가벼운 차림으로 해서 나옵니다. 뭐죠? 저기 길 건너에 야적장이 있는데 그 자물쇠가 꽁꽁 얼어붙어서요. 아, 자물쇠를 녹이기 위해 주전자가 필요하신 거죠? 알겠어요. 아, 네네네. 그 여자분이 머리카락을 넘기는데 머리카락에 가려져 있던 가슴 윤곽이 드러납니다. 폴롱이 그때 그걸 보고 아차차, 나한테는 아내가 있고 딸이 있어. 가정이 있다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보는 건 이분한테도 실례야. 그러는 와중에 잠시 이 사람이 내 아내가 되면 어떨까, 뭐 그런 상상을 합니다. 되게 유혹적이었나 봐. 안 해야죠, 당연히.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 때 재빨리 마음을 다스려야죠. 왜냐면 슬퍼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그래서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있는 와중에 이 여성분이 후속 어퍼컷을 칩니다. 차 한잔 하고 갈래요? 우리 집에 고양이 있다. 넷플릭스. 폴롱은 이제 마음을 다 잡았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음에 나 지금 가야 함. 주전자는 고마웠어. 아리가또 하고 갑니다. 유혹당하기 100m 전이었는데 잘 유턴했다. 잘했어. 아,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다시 수녀원으로 가야 됩니다. 자물쇠 해결했고 볼일, 야적장에서 볼일 다 보고 드디어 수녀원에 갑니다. 이 수녀원에 가는 길이 마치 자기 자신을 만나러 가는 기분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폴롱은 수녀원에 도착했고 수녀원에 있는 그 석탄광의 문을 열려고 했는데 또 꽁꽁 얼어가지고 못 열고 있었어요. 마냥 서 있을 수는 없으니까 춥잖아 또. 이것저것을
둘러봅니다. 그러다가 어느 창고를 발견을 했고 한번 억지로 열어봤어요. 안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어두우니까 그 현다이 봉고 트럭에 가서 손전등을 가지고 와서 딱 비쳤는데 세상에나 바닥에 한 아이가 쓰러져 있었어요. 이 정도 아침이면 적어도 하룻밤은 거기 있었던 거야. 그리고 손전등을 아이 옆에까지 가가지고 더 자세히 비춰봤는데 그 옆에 아이의 배선물까지 있었어. 폴롱은 그 아이를 데리고 자기 트럭까지 데리고 옵니다. 그 트럭까지 와서 긴장이 풀렸는지 아이가 입을 뗍니다. 이제 밖에 나왔네요. 그러던 중 수녀 원장이 이들에게 다가왔고 아이는 얼어붙고 수녀 원장은 뭔가 숨기는 듯한 표정이었고 수녀 원장은 그 어느 한 다른 젊은 수녀에게 이 아이 데리고 가라. 맛있는 것 좀 먹이고 옷 좀 펴줘라. 얘기를 합니다. 폴롱은 아까는 그냥 가고 싶었지만 용기가 생겨요. 근데 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 나 여기 건장한 남자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따지고 보면 다 가녀린 여자 아니야. 내가 무서울 게 뭐 있어. 만약 마동석 같은 사람들이 몇 명 있어봐. 그런 생각 못하지. 그래서 폴롱은 멀어져가는 아이에게 다시 다가가서 얘기를 해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 그 말을 들은 아이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기야, 너 이름이 뭐야? 세라요. 세라 레드번드요. 너무 예쁘다. 우리 어머니 이름이랑 같네. 어디서 왔어? 저기 클로노골 넘어요. 그러자 옆에 수녀가 헛기침을 합니다. 뭐 그만 말하는 사인이겠죠. 세라, 기억해? 내 이름은 빌 폴롱이고 저기 부두 근처에 야적장 보이지? 나 거기 있어. 일요일 빼고 거기 있으니까 무슨 일 생기면 찾아와. 폴롱은 수녀원을 나와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당일 폴롱은 결심을 합니다. 그 무겁고 불편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때 그 소녀가 있던 창고로 향했고 그리고 그 창고 문을 열고 아이의 이름을 불며 세라야! 세라를 발견했고 폴롱은 아이에게 외투를 줍니다. 아이는 순순히 폴롱의 외투를 받아들였고 기꺼이 부축을 받으며 나옵니다. 나랑 같이 가자 세라야. 폴롱은 세라를 데리고 나오면서도 계속 걱정을 해요. 지켜야 할 아내가 있고 지켜야 할 5 딸내미가 있으니까 여기에 이 아이를 책임지는 것까지 생각하면 결코 적은 걱정은 아니죠. 하지만 폴롱은 이렇게 생각을 하며 이 소설이 끝납니다.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이미 지나갔다. 되게 위로가 많이 됐어요. 사람들은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구해야지. 당연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그게 맞죠. 구해야 되는 게 맞죠. 하지만 쉽지 않아요. 저는 적어도 이런 상황이 오면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 하지만 나는 그걸 보기가 싫어. 내 눈앞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싫고 내가 그걸 봤을 때 느낄 죄책감이랑 해야 한다는 의무감, 그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내가 너무 부끄러울 것 같고 그리고 그 둘 중 하나라도 택하기가 너무 싫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책에서 폴롱이 그 아이를 외면하는 것을 택했더라도 나는 폴롱을 비난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당연히 그 선택이 외면한 선택을 괜찮다라고 말할 수도 없죠. 나라면 용기 내서 아이에게 손을 뻗었을까? 그렇지. 난 당연히 뻗었지 라고 한다면 내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한 게 아닐까. 이 책을 읽으면 그런 부끄러운 생각도 하고 내 스스로에 대한 반성도 하고 약간의 변호를 하자면 적어도 나한테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외면을 택했잖아? 그러면 죄책감은 가질 것 같긴 해. 그 정도는 좀 자신있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이 외면이라는 길을 선택을 하면 최소한 괴로움은 느끼면서 벌을 받긴 할 거야. 만약 제가 어떤 선한 행동을 택한다면 그건 아마 저의 어떤 타고난 정의감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죄책감에서 오는 무게감일 거예요. 폴롱이 이 세상의 불편한 진실을 마주했을 때 곧바로 움직이면서 정의감에 넘치는 인물로 묘사됐다면 저는 이 책을 안 좋아했을 것 같아요. 집어 던졌을 거야. 폴롱이 그런 괴로운 고민을 해주어서 고맙다. 위로가 됐고 나의 그 선택할 수 없는 나약함이 구원을 받는다. 변호와 변명을 하자면 모두가 타고난 영웅은 될 수 없잖아요. 우린 모두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범인이고 폴롱은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서 물론 폴롱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제한된 선택지 속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렵겠구나. 선택을 하지 않으면 방관자가 될 거고 아이를 도와주는 순간 나는 책임자가 될 거고
그 수녀원의 행동에 계속 모른 척 했다면 그 수녀원에 했던 나쁜 짓을 같이 가담한 가담자가 될 테니까 실제로 그런 일을 겪었을 때 나는 어느 사람이 될지 두렵네요. 생각을 해보니 많은 고민 끝에 영웅적인 행동을 했다면 적어도 그런 행동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움이라도 주자. 그게 저의 옹졸한 정의감이 아닐까요? 실제로 읽어보시면 예쁜 문장들도 많고 좀 담백하니까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읽어도 상관없고 뭐. 오늘도 저의 격이 높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고맙고 뭐 그렇습니다. 오늘도 쪼나루